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설의 차세대 경쟁력인 AX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AX는 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고요. 뭐 간략하게 뭐 정의를 내려보면은 기업이나 조직이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어떤 업무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 조직 구조, 또 비즈니스 모델까지 AI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 의미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부제와 같이요. 예전에는 단순히 AI를 쓰는 조직, 즉 뭐 AI를 활용해서 조금씩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고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AI로 움직이는 조직, 즉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고런 이제 시대가 왔다는, 뭐 고런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약 20년 근무를 했고요. 어 많은 기회를 좀 얻게 되어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부터, 그리고 영업, 설계, 그리고 본사에서 뭐 전략 기획, 재무, 인사의 업무 등 좀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AI를 처음 접하고 공부하기를 시작한 게 약 2년 전인 24년 7월 경입니다. 요때는 저는 어떤 현장에 소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아마 이해하고 있으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안전 의식들이 매우 좀 위중하게 그렇게 다가오던 시기였었고요. 저도 좀 안전에 대한 소장으로서의 좀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좀 어떻게 더 좀 강화시킬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때 좀 AI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안전 위험 요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뭐 고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AI 공부를 좀 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무작정 컴퓨터를 좀 고성능으로 구입을 하고 어 실제로 이제 코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제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22년 말부터 챗GPT가 보급이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23년 한 2 월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뭐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24년 7 월경에도 챗GPT는 이미 보급이 된 상태였지만, 사실 이 챗GPT는 제가 맘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코드는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근데 이 챗GPT라는 그런 범용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 사실 우리 도메인 쪽, 우리 분야의 건설의 안전 쪽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주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뭐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요소들을, 뭐 지금은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해서 사진을 올리면 답도 해 주지만, 예전에는 사실 이 사진을 올리면 대답을 해 주는 고런 사실 모델의 구현 방식은 아니었었거든요. 뭐 그런 방식이 있다 해도 챗GPT 같은 범용 LLM이 건설 도메인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공개된 모델, 즉 오픈 소스 모델 또는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는 쪼금 다른데 뭐 구분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요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도메인, 즉 제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도메인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저한테 맞게 맞추는 것, 즉 요걸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요 기법을 공부해서 어 우리 현장에서 한번 안전 요소를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위험 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는 개념에서 사실 시작을 했고, 그 공부의 시작이 파이썬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24 년경에 커서 AI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요게 제 기억에는 23 년부터 출시는 되었는데
실제로 좀 확산된 것은 24년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실제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연어, 즉 사람의 말로 한국어로 표현만 해도 코드가 만들어지는 그 바이브 코딩. 지금은 이 용어가 되게 익숙한데 예전엔 되게 생소했을 거거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요. 자,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코드를 몰라도, 개발자가 아니어도 사람의 그냥 한국어 음성으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당시에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뭐 작업일보, 뭐 장비 작업 계획서, 위험사 평가 계획서를 제가 한번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자동화를 시켜보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고,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바이브 코딩에 의한 그런 자동화 부분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코드 작성을 AI를 통해서 했다는 의미에서의 AI 활용이라는 뜻이고요. 뭐 실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AI를 활용한 부분은 사실 크게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던 건설사에 그 AI 쪽 조직을 좀 만들어서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AI 조직의 사실 좀 주요한 미션도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좀 뭔가 보안 체제도 문제가 없으면서 회사의 어떤 지식 기반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챗봇을 구현을 하고요. LLM 모델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개되어 있는 좀 크기가 작은 모델로 챗봇을 개발을 하는데, 이 챗봇이 회사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챗봇, 뭐 저희가 레그라고 하는데요. 레그 기반의 챗봇을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 프로세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안전에 대한 안전모 인식, 위험 요소 감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또 드론을 활용해서 그 드론 기반의 이미지, 영상을 뭐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요 AI 조직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관심 분야는 물론 기업 내에서는 여전히 보안 문제 때문에 챗GPT나 뭐 클로드 같은 모델을 범용적으로 활용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요즘에 사실 이제 모델의 개발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이 개발된 모델 들 자체가요, 이미 건설에서 예전에 대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모델을 회사에서 보안에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회사 도메인에 맞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강의를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께 발표드리는 PPT 자체도 사실 이것도 AI가 만든 PPT고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 PPT에 만드는 기술은 AI 슬롭이라는 거를 없애는 겁니다. AI 슬롭이라는 게 AI로 만들어서 너무 티나는 문서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AI 슬롭을 거스를 수 있는 안티 슬롭이라는 기술이 되게 유명하고요. 자, 요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나름 또 이 AI를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좀 최대한 그 AI가 만든 티를 안 내 보려고 그렇게 좀 전체 페이지를 한번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일단 서두에는요, AI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좀 AI는 도구가 아니라 문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주요 용어들을 좀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그 AI 발전 흐름들을 저는 좀 오늘 크게 4단계로 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들을 좀 모두 모아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흐름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AX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AI 발전 흐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좀 보고, 실제로 건설사가 AX를 도입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때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 팀, 현장이 어떠한 AX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렇죠. 요게 돼서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AI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강의일 거고, 요 강의의 내용이 무척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요 건설 업무로 배우는 AI라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전반적으로 담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보시는 요 3개월 만에 AI 네이티브 되기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이제 건설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네이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올라오실지를 좀 다룰 거고, 뭐 이제 앞으로 좀 제가 틈틈이 만들겠지만, 앞으로 만들 부분은 실제로 요 3개월 만에 AI의 전문가 내지는 가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한번 실습해 보는 영상들도 좀 같이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요 채널은 여러분들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9일 날 개설을 했고요. 개설을 한 시간에 비해서 영상을 좀 꽤나 많이 올렸는데, 사실 이 영상들을 직접 제가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한 부분은 아니고 AI를 통해서 음성 합성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도 만들었고, 추후에 제가 그 밑에 자막만 달고 일부 편집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도 AI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고, 제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 슬랙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슬랙 안에서 제가 이 AI 비디오 스튜디오라는 요 채널에서 사실 충분히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 슬랙은 제가 이따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사실 슬랙은 그 팀원들이 같은 워크 스페이스에서 뭐 이렇게 부서가 구분이 되듯이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에서 다양한 주제로 협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슬랙을 저 혼자만의 워크스페이스로 쓰고 있고요. 이 슬랙 안에다가 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의 봇들을 7개를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봇들은 제 개인 PC, 제 집에 있는 PC에서 돌아갑니다. 맥미니라는 그런 서버에서 제 봇이 돌아가고, 제가 이 채널에서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이 제 집에 있는 맥미니로 가고요. 맥미니에서 그것을 처리하고요. 그 처리된 결과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한번 개인하고 팀 차원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요거를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I는 도구가 아니라 문명이다라는 얘기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 내용은 최근에 읽은 플러스 휴먼이라는 김미경 작가님의 책에서 좀 인용을 했고, 이 김미경 작가님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시고 또 꽤 큰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구독자가 거의 189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 연세가 거의 환갑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얼마 몇 년 전부터 이 AI를 본인이 직접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셔가지고 이걸로 실제로 회사의 시스템도 만드시고, 또 직원들과 AI로 같이 협업하시는 아주 이런 쪽에서 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사실 AI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 같이 도구가 아니라 전기 같은 문명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포토샵은 뭐 모두가 다 배울 필요는 없죠. 꼭 전문가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포토샵을 못 써도 뭐 하다못해 우리가 그림판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요 디자이너만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무에만 할 수 있고, 포토샵을 잘 쓰느냐는 효율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사실 전기는 이렇지 않습니다. 자, 전기가 없으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직무에 영향을 받고요. 또 이 전기가 생김으로써, 전기 발전이 됨으로써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전기를 쓰느냐 못 쓰냐는 생존 경쟁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완전히 다른 개념일 텐데요. 그러면 전기와 같이 AI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 그렇지만 전기와의 또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사실 규격과 전압만 맞으면 비교적 매우 안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자원인데 비해서요. AI는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어떤 데이터를 연결했고 우리가 어떤 맥락 근거를 제시했는지, 또 사용자가 실제로 AI를 쓰는 사용자가 그게 제대로 나온 결과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가, 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 라는 부분이에요. 전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렇지만 AI는 쓰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기와의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문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토샵은 몰라도 일이 불편할 뿐이지만, 자, 전기가 없으면 업무가 단절되듯이 이제 AI도 선택의 도구가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 적응해야 될 그런 문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현실에 와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용어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요. 자, 이게 좀 그 건설회사별로 전략 회의들의 요 AX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런 행위들은 뭐냐라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과거와 미래를 어떤 연결하는 용어들일 텐데요. 자, DX, SI, AX, RX. 요게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DX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예전에는 종이, 엑셀, 한글, PPT로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ERP,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기업에서 뭐 회계나 인사, 구매 재고, 뭐 생산 영업 같은 업무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집계도 될 수 있고, 또 이 집계된 게 대시보드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보고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을 DX라고 합니다. 그리고 SI는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자, 시스템 통합이고요. 이거는 이제 분리된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뭐 사실 웬만한 회사들만 보더라도요, 이 ERP 시스템 외에 말고 뭐 다른 시스템들, 예를 들면 뭐 PMIS, 프리마메라, 또 어떤 회사는 BIM을 또 뭐 레빗 같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고, 요게 사실 서로 연동시키여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스템 통합도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AX,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요. 요거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AI가 문서 현장 업무를 직접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미 우리가 DX도 했고 SI도 했는데, 이제 AX가 됨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AI가 이 DX, SI로 구축된 정보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 AI가 DX나 AI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AX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서로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따 말씀드릴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도입이 됐고, 요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에이전트가 DX, SI의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AX를 DX와 SI를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AX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기보다는 또 RX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로보틱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실제로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 로봇이요. 물리적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현장에서 그 백호가 작업을 이제 하는데, 백호에 AI를 탑재시킨다는 의미는, 백호가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지시도 해야 되겠지만, 예측 가능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방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AI가, 건설 현장에서 학습한 데이터들부터 나옵니다. 자, 그 데이터들을, 피지컬 AI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로봇에 주입을 시켜서 로봇이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본인이 맡은 임무도 수행하게 하는 게 RX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은 RX, 즉 로봇에서 얻은 또 현장에서의 실시간 영상들이 또 이 AI로 들어와서요, 이 대시보드로 들어와서 그게 보고서화도 되고 또 다시 학습이 돼서 또 그 학습된 결과들이 다시 로봇에 주입되는, 예, 이렇게 계속 피드백 루프를 돌린다는,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이따 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ERP 도입은 DX입니다. 그리고 ERP와 예를 들어 PMIS를 연결하면 SI가 되고요. 이제 ERP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AI를 통해서 DX와 SI가 실현될 수 있으면 AX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X를 한번 두 가지로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X는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오퍼레이션스 에이전트가 RX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는 뭐냐면, 요거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어떤 값들이 들어온다기보다는 AI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베이스, 기존에 학습된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공문 보고서도 작성해주고, 또 작업일보 회의록도 작성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또 현장 문서도 만들어주는, 어떤 보면 이 AI가 학습되고 갖고 있는 정보에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오퍼레이션스 에이전트는 현장의 자동화 개념인데, 자, CCTV를 안전 감시하거나 어떤 센서, 그렇죠, 뭐 가실에 달려있는 센서나 어떤 뭐 백호나 덤프트럭의 장비를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자율 작업을 지시하는, 즉 피지컬 AI 기반의 또 로보틱스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결국은 AX라는 것은 디지털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에서 시작해서 피지컬 오퍼레이션 에이전트로 확장되는, 즉 RX로 확장되는 개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오퍼레이션스 에이전트, 즉 RX의 개념이 시작이 되면 로봇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또 반대로 요 디지털 분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돌아서 학습이 반복 지속돼서 점점 그 모델이 고도화되는, 그리고 현장에 최적화되는, 예,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건설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피지컬 오퍼레이션 에이전트, 즉 RX의 개념은 사실 좀 크게 관심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건설 회사에서 쓰이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장 여건이 다르고 복잡하긴 하지만 쓰이는 장비들이 워낙 많고요. 또 그 장비들을 공급하는 대형 회사들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회사들이 이미 지금 요 RX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진도가 나갔을 거라서, 요 부분을 건설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장비에 대한 로보타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ROI가 안 나오는, 네, 그런 좀 투자 분야라고 볼 수 있고, 혹시나 이제 건설 분야 중에 정말 특수성이 있어서 거의 쓰이지 않는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뭐 내지는 그 장비를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무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도 사실은 로봇의 개발보다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 로봇의 두뇌를 만들어주는
그 피지컬 AI 쪽에 대한 투자를 좀 일부 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피지컬 오퍼레이션 에이전트 쪽은 그 제조업에서요. 어떤 그 회사마다 특별한 공종이 있고 그 분야가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반복 지속되는 그런 업에서 제조업에서 아주 적합한 그런 미래의 투자 분야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건설사들에서는 요 AX를 디지털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개념의 AX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 로봇 중에서도 로봇은 아니지만 CCTV 관제나 뭐 센서 관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지컬 오퍼레이션 에이전트의 개념이 도입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되지 뭐 로보틱스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오토메이션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요 개념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께서 AI를 한다고 하면 그 AI를 대부분들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동화하면 나 AI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들 그뭐 위헌성 평가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웹상에서 웹페이지 상에서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한 게 결제되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AI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실 AI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지를 조금 정확히 하셔야지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 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자동화 오토메이션은 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짜둔 규칙에 따라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I의 판단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 짜준 규칙이 틀어지게 되면 맞지 않으면 이 자동화는 멈추게 됩니다. 자동화의 진도가 나가질 않게 됩니다. 그 사실 이쪽 그 개발 분야에서 이 자동화가 되게 핫했던 게 우리 N8N이나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쓰는데 요게 그 전체적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개인이 짤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B라는 작업을 하고 B라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C라는 작업을 하고 자, 요거를 정확하게 루틴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중간에 AI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내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면 예전에는 그 메일의 내용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뭐 문서화시키는 이런 거는 자동화가 가능했지만 이 문서의 이 이메일의 내용을 읽고 그 이메일의 내용의 근거로 판단해서 답장을 해주는 이런 기능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 자동화 워크플로우의 중간에 AI의 기능을 넣어서 이메일에 대한 자동 답변 그리고 이메일에 대해서 어떤 내 일정에 등록해주는 이런 자동화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자동화와 AI가 도입됐을 때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다소 중복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어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대부분들 AI를 이해하고 계세요. 자, 어떤 질문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해준다. 자, 챗GPT의 채팅창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사람이 묻는 질문에 답을 제공해주고 실제로 액션은 사람이 해야죠. 내가 어떤 것들이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라고 하면 답은 해주지만 그거를 직접 수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챗GPT에서 질문을 하면요. 또 뭐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문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뭐 작성해주곤 할 수 있지만 전체 문서를 완성해주진 않죠. 그게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뭐 작년 말부터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AI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목표를 주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작업을 완료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와 에이전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어시스턴트는 문서 요약은 잘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거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질문에 대해서 생성도 해줍니다. 근데 너 이걸로 보고서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자, 이런 작업들은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도구를 쓸 줄을 모르거든요. 머리는 갖고 있고 머리에 있는 얘기를 대답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실행을 못 합니다. 그게 어시스턴트와 에이전트도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 뭐가 다르나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에이전트가 또 자동화도 헷갈리는데 자동화는 정해진 규칙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딱 정해진 규칙으로 보냅니다. 정해진 폼으로만 보냅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가 들어가면 변수가 있어도 대응을 해요. 예를 들면 오토메이션에서는 자, 어떤 누구한테 메일 리스트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메일 리스트에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하지만 에이전트는 그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침에 있으면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메일 수신을 하지 않으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그거를 판단하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거를 에이전트가 100%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는 사람이 주기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주면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만 디테일하게 주지 않아도 개략적인 범위만 주어지더라도 에이전트가 이 사람의 의도를 판단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머리를 갖추고 있는 게 어시스턴트와 오토메이션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AI의 발전 흐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고 파트너로서의 AI고, 요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프롬프트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챗GPT에다가 어떻게 질문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자,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예요. 자, 개인의 질문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뭐, 이따 요거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자, 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이제 이 세상에 나오고, 23년 2월에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고민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였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AI가 잘 대답을 할지, 좋은 답변을 얻을지가 항상 고민이었고,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실망을 했죠.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때가 AI를 활용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건 비서의 역할로서의 AI의 활용이고요. 이거는 어떤 맥락을 제공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AI가 내 질문에 답은 해주는데, 이거는 AI가 학습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학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AI가 학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내 지식 베이스를 AI한테 심어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즉, 문서와 데이터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시스템 연결, 즉 DX, SI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 DX, SI가 되고 요게 내 AI의 컨텍스트, 문맥으로 맥락으로 제공이 되어야지 AI의 기능이 극대화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단계에서는 AI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력자로서 어시스턴트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어보면 답은 해주지만 AI가 직접 일을 해주지는 않는 그런 경우. 물론 자동화로서 일은 해주지만 요거는 자동화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단계의 팀원 단계로 넘어와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요 하네스라는 것은 그 말이나 개에 보면은 요 마구라고 어디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올가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마구고요. 요거는 뭐냐면 자, 이 말이나 개를 구속하듯이 자, 어떻게 너를 어떤 도구를 주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AI가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주고 그 답을 해준 능력이 모델이 발전됨에 따라서 점점 커졌고 그리고 내 지식 기반을 DXSI 기반으로 주입을 해줬더니 대답도 잘했어요. 근데 실행은 못 해주더라는 거죠. 자, 이 실행을 할 수 있는
API, MCP, CLI 자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줬을 때 이제는 단순히 대답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사실 비서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단순히 사고 파트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밑에 있는 팀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X, RX가 되게 중요해졌고 가능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디지털도 갖다 붙이고요. 네, 그런 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결국은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얘기 나온 거는 올 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뭐 하네스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AI한테 도구를 쥐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게 만들어주고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제한을 두는 그런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거 아주 최근에 나오는 얘기인데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거를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AI가 만든 거를 어떻게 반복 실행하고요. 또 검증하고 개선하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춰놓은 AX, RX를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는지 루프 안에서 AI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자 이런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써왔던 프롬프팅이 아니라 그냥 AI가 알아서 행동하도록 지침만 주면 AI가 이 모든 과정을 루프 안에서 점점점 개선시켜 나가는 AI 에이전트의 고도화 AX, RX의 고도화 부분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은 또 이 하네스란 얘기도 조금 덜한 게요. 뭐 이유는 워낙 요즘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지고요. 뭐 사실 요번 주부터 그 GPT 5.6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 페이블 5라는 그 클로드의 모델도 이제 완전 프론티어 모델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자 이런 모델이 나왔는데 굳이 우리가 하네스를 논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린 하네스는 도구보다는 권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약을 줄 필요가 있냐? 알아서 AI가 잘할 텐데 AI가 올바른 궤도로 판단해서 할 텐데 굳이 여기를 권한을 주고 제약을 줄 필요 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도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인 인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붙여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요즘 또 하네스의 부분도 조금 희미해져 가고 있어서 뭐 이 개념이 없어진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이제 프롬프트의 개념도 좀 약해지고 이제 컨텍스트의 개념도 뭐 이것도 데이터들이 충분히 갖춰진다고 하면 정말 특수한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굳이 붙여야 될 필요가 없을. 왜냐면 모델이 이미 다 학습은 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 될 거고 하네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루프도 굳이 자동 반복 자기 계산 안 하더라도 이것도 AI 에이전트가 충분히 그 정도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개념도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AI 활용은 결국은 이 컨텍스트, 하네스, 루프를 잘 갖춰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뭐 여전히 정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좋은 프롬프트 3요소라고 하면 요즘은 목적을 명확하게 주고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 형식을 제시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역할 부여를 꼭 해주라 그랬어요. 뭐, 너는 누구야? 뭐, 너는 뭐, 현장 소장이야? 라는 얘기도 했고, 또 사실 검증도 하고 근거도 좀 달라. 그리고 넌 확실한 정보만 줘야 돼. 그리고 퓨샷이라고 해서 제가 그 답변의 예시를 또 제공을 또 해주고요. 뭐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메타 프롬프팅, 그리고 스스로 오류도 검증해라. 뭐 자기 성찰 이런 게 되게 강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델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구차한 얘기들 하지 말고 캐주얼하게 AI에게 명확한 목적을 지정을 하고 배경, 목표, 제약 조건을 함께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을 하고 출력, 포맷 정도만 제시를 하면 잘 답변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발주처 보고자료 작성용이고 내용은 우기철 지하 굴착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형식은 위험 요인 3가지와 대응 조치를 표로 정리해줘. 자, 이렇게만 질문해도 뭐 충분히 답을 잘한다는 거고, 여기서 뭐 만약에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들을 빼뜨렸다라고 하면 답변의 품질이 떨어지는, 뭐 여러 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을 하는 힘은 답변을 얻는 힘이고, 명확한 요청이 정확한 결과를 얻지만 과거처럼 프롬프트를 되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델이 예전보다는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 단순히 뭐 과거에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여전히 챗GPT에 질문 답변하고 있고요. 이따 얘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하려면 결국은 요 3가지는 잘 지키셔서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셔야 AI 에이전트 동작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브 코딩을 할 때나 뭐 어떤 식의 에이전트를 운영하실 때든 요 프롬프트는 명확하게 좀 지시를 해줘야 되고, 요 부분이 아니라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체득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좀 정리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결국은 질문을 잘하는, 좋은 답변을 얻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자, AI가 답변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이 있죠. 그리고 AI가 합숙된 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관련된 정보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조직에 맥락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방서, 그죠? 어느 현장에서 또 설계 도서, 이력 데이터, 도면, 이런 것들을 AI한테 주입을 하게 되면 단순히 답변을 질문만 잘해서 그냥 답변을 얻는 식이 아니라 질문도 잘하고 또 답변 받는 것도 조직의 어떤 맥락이 아주 컨텍스트가 잘 들어간 AI가 정확한 답변을 해준다는 게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부분도 뒤에 말씀드리지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용량의 제한도 있고 해서 방대한 양을 대답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약이 있지만 이따 말씀드릴 최소한의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국은 도구와 권한을 LLM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의 문제고, 이게 결국은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두뇌로서의 LLM이 필요하거든요. 이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잘 아시는 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 챗GPT라고 하면 오픈 AI사의 그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GPU를 돌려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그걸 다시 우리 외부로 외부로 보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이 제 로컬 PC에서 돌아가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PC의 GPU 용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되는 그런 뭐 기업들에서는 요 LLM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SLM을 뭐 많이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뭐 내 PC, 내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 정도에서 돌아가는 아주 소형 모델도 있고요. 아주 용량이 커서 뭐 꽤나 큰 GPU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안이 중요한 부분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는 소형 언어 모델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뭐 사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꽤나 비싼 GPU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버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그냥 LLM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는 것보다 아주 저렴하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LLM이 그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뇌가 판단한 거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를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API, MCP, CLI, 그리고 뭐 스킬, 플러그인,
요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유튜브 채널 안에서 하나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시간 날 때 충분히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이전트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는지 권한도 부여하고, 보안 측면도 어떤 보안을 고려해서, 뭐, 예를 들면, 내 암호키가 나가지 않는, 그리고 저장을 어디다 해라. 이런 규칙들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하네스 기법은 요 기본적으로 두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과 팔을 주는 도구, 그리고 제한사항을 부여한다라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좀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현장에 그 CCTV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AI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뭐 불안전한 요소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 판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치사항을 만들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조치사항은 본사를 보고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노동부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근 소장한테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자, 요런 기능들이 될 때 관리자 승인, 요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CCTV 자료 조회를 하고, 거기서 이상한 상황이 감지가 되면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원인 분석한 것에 대한 레포트를 써서, 레포트와 처리의 방법을 써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 요걸 하네스 엔지니어링, 즉 AI 에이전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일을 하려면 그 두뇌뿐 아니라 도구랑, 그리고 또 경계, 제한 사항까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루프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루프 엔지니어링은 쉽게 말씀드리면 검증과 수정의 반복 시스템인데, 요거를 그 루프 안에서 이해하시면 AI가 초안을 만들고요. 요 결과를 검증을 합니다. 요 검증된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수정해서 피드백을 주게 되면, 향후에 AI가 똑같은 것을 반복 시행할 때 개선안으로 재생성하는 그런 루프로 돌아가는 거고요. 즉 사람의 역할은 작성자가 아니라 관리자고, 실행자가 에서 승인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현장에서 어떤 뭐 품질 관련 보고서를 매달 감리단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AI가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구성을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매달 뭐 특정 일에 품질 관리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품질 팀장한테 올릴 텐데, 그럼 품질 팀장이 이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있거나 뭐 수치의 오류가 있거나 계산 방법의 오류, 표현의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검증을 해주죠. 자, 요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바꿔라고 하면 AI가 그거를 이해하고, 향후에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할 때 그 전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뭐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루프 엔지니어링의 기본 개념이고, 결국은 AI가 혼자 일하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자아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관리자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의견을 주고 커멘트를 달아주는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계속 자가 개선되는 시스템, 즉 루프 엔지니어링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답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같이 반복해서 개선하는 시스템이 AX를 결국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주요 건설사의 AX 도입 사례를 한번 좀 볼 거고요. 요거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컨텍스트,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단계로 한번 매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그 루프 엔지니어링 단계는 제가 빼놓은 게, 아직 사실은 그 AI 에이전트를 돌려서 이런 계속 반복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구현해 놓은 회사들이 그렇게 뭐 많지 않고, 특히 건설사들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뺐고 나머지 3개의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 요 부분들은 사실 좀 회사 차원에서 범용 LLM을 도입하는 그런 회사들은 좀 적지 않게 있고요. 뭐 챗GPT나 클로드를 웹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뭐 어떤 회사들은 아예 데스크탑으로 코드도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주는 회사도 있고요. 또 뭐 일부 회사들은 챗GPT는 열어주는데 뭐 파일을 추가할 수 없게, 예, 그렇게 해주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아마 엔터프라이즈 환경, 저희 오픈 AI사나 엔스로픽이 그 기업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좀 보안이 강화된 공간에서, 예, 그렇게 활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계를 좀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뭐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도메인에 맞게 그 오픈 소스 모델을 좀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게, 사실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LLM들이 아직 우리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 건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을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 주입시키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파인 튜닝입니다. 요거는 내 로컬에서 구동할 수 있는, 뭐 정확히는 로컬이 아니라 서버에서, 그죠? 회사 서버에서 구동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용량의 언어 모델을 회사에 그 지식을 주입을 시켜서 회사 도메인에 관련된 탭을 특화시켜서 잘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만들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오픈소스 모델, 즉 그 크기가 작은 모델은 아무래도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하게 포인트로 잡은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에 대한 답변의 품질만이 올라가는 거지 범용적으로 답변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범용 LLM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준이 높고요. 예, 이렇게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예, 안한 거보다는 뭐 당연히 훨씬 더 높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범용 LLM, 뭐 챗GPT가 점점 지금 성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저희 건설에 숨어 있는 부분까지 학습이 다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되어 있지 않은 부분, 현장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오픈이 된다고 하면 굳이 회사 차원에서 어렵게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범용 LLM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게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게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대우건설 같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요 레그라는 게 결국은 지식 기반 답변을 말하는 거고요. 사내 문서나 규정 매뉴얼 이런 거를 답변하는 그런 AI 비서. 롯데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 전문 용어를 뭐 20개 언어로 번역해서 하는 것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요 하네스 단계로 넘어온 것들은 뭐 보시면 대부분들 요런 로봇 개념이죠. 로봇 개념이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GPR 기반 AI 관제, 이것도 로봇 개념인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완전 RX가 됐다기보다는 어떤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그 RX가 도입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건설사가 뭐 일부 개발은 하고 있지만 범용적인 그런 기술들은 뭐 사실 아닐 것 같고, 조금 특화된 기술에서 건설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제약이 된다고 보고, 정말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뭐 백호나 아니면 저 덤프트럭, 크레인 이런 장비들은 실제로 제조하는 회사들에서 이미 개발을 하고 있거나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DLNC가 이 팔란티어 AI를 도입해서 상당히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그런 사례고, 가장 좀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클라우드에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올려놓습니다.
물론 뭐 보안 체계는 충분히 갖춰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올려놓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식 답변도 할 수 있고요. 또 일부는 뭐 문서 작성, 예, 그다음에 어떤 업무 판단 이런 부분도 에이전트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해 놓은 클라우드 환경을 어, 꽤 비싼 비용을 내고 DL인C가 아마 투자하고 있고, 뭐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 비용들이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어, 이해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도 도입할 때 이제 개인 회사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이제 온톨로지라고 실제로 그런 건설회사의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관계들을 맺어주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렇게 정밀하게 작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온톨로지에 대한 정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X 도입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겪는 4단계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4단계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면, 완전 AI 네이티브가 되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가 되고, AI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료는 그 AI 시대의 나의 전문성을 설계하는 법이라는 그 하용호 님이 6월에 강의하신 자료에서 좀 따왔고요. 지금 그 하용호 님은 그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항상 이렇게 좀 만드시는 자료들 보면 인사이트가 꽤 높은 자료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단계는 활용의 시기고, 요거는 이제 개인 활용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위에 사연님께서 챗GPT나 뭐 클로드 제미나이를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쓰게 오픈을 해주시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이제 이런 거 AI를 도입하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엄청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기예요. 음. 이 시기에는 보통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냐면, 일단 신나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에서는 이것저것 교육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고, 요때쯤에 그 AX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정체의 시기예요. 이건 뭐냐면, 많이 오픈을 했지만 사실 팀이나 어떤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회사도 있고, 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쓸 수 없는 여건도 되는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AX 조직의 전담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런 뭐 프로그램들, 앱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잘 쓰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요거는 이제 팀장님들의 특성치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연령의 뭐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당연한 식인 게, 뭐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도입할 때도 생각해 보면, 컴퓨터를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업에 컴퓨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바로 확산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업무에 쓸지를 고민하고, 또 비교적 고민해서 답을 빨리 얻은 조직들은 빨리 쓰는 반면에 답을 바로 얻지 못한 조직들은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약간 정체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신남의 시기로 와요. 요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막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서로 뭐 누구나 더든 막 서로 쓰려고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앱들이 여기저기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본인이 잘 만들었다고 막 홍보도 하고 막 게시판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위 해커톤이라고 요 뭐 개발 대회들도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가 신남의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구심이라 생기게 됩니다. AI 도구들이 많아지고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업무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음, 그쵸? 체감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나는 되게 많은 걸 개발했는데 사실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뭔가 AI 툴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혼란을 겪는, 예,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뭐 AI로 막 쓰다가 보면 뭐 이제 보안 사고도 발생할 거고, 장애도 많을 거고요.
또 AI가 결정한 문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중요한 자료에 썼는데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AI를 다시 롤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단계를 잘 넘어가셔야 이제 그다음 진전이 사실 생깁니다. 자,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이제 각자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는 수준이 여기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단계들을 지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단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인이 왜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AX를 도입할 때 통상 앞에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세 가지 부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는 AI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이게 AI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나고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부채라는 거는 AI로 만든 코드 문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과만을 위해서 너무 급하게 딸깍으로 딸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AI가 뚝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 AI가 만든 도구를 쓰기는 썼지만 실제로 업무 자체가 더 AI 때문에 복잡해지는, 예, 그런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생산성 저해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인지 부채는 사실 이게 AI 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는 결과물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예전 같으면 짚어가면서 볼 일인데, 이건 AI가 딸깍하고 결과를 내줘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로 상용화를 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의도 부채는 업무 기준과 노하우가 문서화되지 않고 사람 머릿속에만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많은 회의를 거쳐서 팀원들끼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기준과 문서가 만들어졌겠죠. 이런 경우에는 왜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 의도가 뭔지, 시스템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그냥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왜 만들었지? 이걸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노하우나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국은 세 가지 문제는 AI 도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회사 내부에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에 항상 이 힘든 웅덩이 시기를 지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는 AI 시대의 세계의 부채를 반드시 살피고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가를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AI를 잘 도입을 하려면요, 그 앞에 말씀드린 3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최소함으로써 이 AX를 할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회사의 구조를 AI를 도입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 경우에 이 경영진께서는 AI로 회사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필요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경영진의 명확한 AX 추진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부분을 AX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도입 선언을 하시고 지속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라는 게 결국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들이 업로드된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보안이 되게 크게 항상 부각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차단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프론티어 기업들 에서는 뭐 이제 좀 보안 부분을 충분히 뭐 고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범용 LLM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선진 사례를 좀 찾아서 이제 우리 회사도 어떤
경영진의 의지로 좀 지속적인 동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성과를 항상 확산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요, 이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고, 아까 여러 가지 굴곡곡선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최대한 방지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얻을 수밖에 없고, 3대 부채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패를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반복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AI를 실험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범용 LLM에 대한 활용성들은 좀 충분히 좀 개선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일을 하려면요, 일단 현장하고 팀 단위로 이런 거를 테스트해보고 좀 운영해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고, 자, 이 개념은 그냥 대시보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의 데이터, 지식 기반이 되고 그 지식이 계속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현장의 자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고요. 그 자료들이 모인 걸 기반으로 AI가 답변하고 동작을 하는 부분이고, 또 계속 뭐 회의나 뭐 각종 생성되는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다음에 입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개선된 AI는 좀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도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결국은 이 도구를 쓸 수 있게 열어주는 좀 경영진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AX 도입의 초기 제안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먼저 개인이나 아니면 팀 조직, 본사 팀 조직에서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AI 네이티브를 넘어서 뭐 최근에 많이 쓴 에이전트 네이티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 좀 이따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랙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상단에 잘 그 정리를 해놨거든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조하셔서 한 3개월 정도만 좀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이 어떤 도구든지 좀 회사에 쓸 수 있는 도구들 있으시잖아요. 그 도구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질의 답변, 뭐 요약, 뭐 그리고 문서 작성, PPT 작성 등을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뭐 이 부분은 AI 어시스턴트긴 하지만 문서 작성 PPT 같은 경우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부분들은 에이전트 기능도 다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범용 LLM들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다 동작을 합니다. 뭐 우리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을 갖고 있는 지식베이스 답하는 게 아니라 웹 검색도 하고요. 필요하면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만약에 그 도구가 잘 수행이 안 되면 다른 도구를 또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에이전트 기능도 탑재해 있다고 탑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이 문서 작성이나 PPT 작성도 어떤 회사의 양식을 준용해야 되는 경우, 또 요거를 그 수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 뭐 내지는 또 수정 불가능하지만 조금 화려하게 만드는 거, 또 보안이 되게 중요해서 양식을 전혀 건들지도 못하고, 또 보안 그 외부에다가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가이드 영상들 보시고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코드 기반으로 업무 자동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뭐 클로드를 구독하고 있으시면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PC에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이 깔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로컬 PC를 건드리는 부분이라서, 뭐 클로드든 뭐 챗GPT의 코덱스든 뭐 제미나이의 안티그래피티든 이런 것들이
제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안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는 사실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셔서 뭐 가능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브 코딩에도 가능해서, 그 팀 단위로 좀 적합한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업무 자동화 도구도 제작이 가능하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개인이나 팀은 사실 다양성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팀 간의 뭐 통폐합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본사 차원에서 보안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슈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팀과 본사 차원에서 어떤 정형화된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거는 당장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고려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본사 차원에서 뭐 내지는 회사 차원에서 에이전트가 도입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팀별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한 대시보드를 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AI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에이전트가 헤르메스랑 오픈클로우를 많이 쓰고, 두 개의 에이전트의 특징이 우리 슬랙이나 텔레그램 같은 데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텔레그램에서 내가 지시를 하면 얘네들이 동작을 해서 다시 내 텔레그램으로 답을 줄 수 있고요. 뭐 내지는 슬랙에 여러 팀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팀원들이 나눈 대화나 뭐 일정들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고, 어, 개인하고 팀의 업무를 또 요청에 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널이나 그 대화 방에서 나온 산출물들 그리고 자동 축적하는 뭐 일정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갖추는 게 에이전트를 운영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에이전트를 써보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조직으로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예,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제 운영 사례를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슬랙이라는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물론 유료로 활용을 합니다.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저는 헤르메스라는 에이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제 집에 있는 맥미니에서 돌고 있고요. 런타임이 맥미니에 있고요. 여기다가 슬랙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에이전트, 헤르메스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7개의 에이전트가 있고, 먼저 제 웬만한 업무를 수행해주는 치프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들을 추집해주는 뉴스 마이너,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노출해주는 브레인스토머, 그리고 우리 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특정 주제에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을 때 의견을 주는 이제 긍정이, 그다음에 부정이, 중립이, 이렇게 해서 제가 각각의 페르소나를 좀 부여해놨고, 그 특징별로 쓸 수 있는 툴들을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구라는 부분이 사실 이 에이전트한테 되게 중요한데, 이 도구를 많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컨텍스트가 무거워져서 답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먹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면 각 에이전트별로 필요한 도구들만 부여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 부분도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에이전트는 조금 고성능 모델을 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업무, 뭐 예를 들면 캘린더에 일정 등록하는 정도의 에이전트 업무 정도는 레벨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모델, 뭐 심지어 로컬 모델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거는 사실 이 과금, 즉 사용량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 스케줄 요 란에는요, 뭐 제 일정들 관리하고요. 제 오늘 뭐 이번 주 일정들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회의 같은 것들을 하면은요, 화상회의 같은 것들을 하면 저는 이제 파이어플라이스라는 툴을 쓰는데, 거기서 제 화상회의에 참여해서 그 화상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제 에이전트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뭐 특정 일정을
제 캘린더에 등록을 할지 말지, 뭐 할 일에 적을지 말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들을 여기에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요 메시지는 제 뭐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업무적으로 외부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녹음된 파일이 요약이 돼서 이쪽으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그 전송되는 것들을 또 요약하는, 예,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기능은 좀 꺼 놨는데, 왜냐하면 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거는 좀 지금은 꺼 놓은 상태라서, 요거는 뭐 사용자께서 판단을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AI 뉴스는 요거는 이제 매일 크론 잡으로요. 그러니까 스케줄된 작업으로 최신 뉴스, 24시간 최신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브리핑해 주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이 코딩으로 해 가지고 웹 서칭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구들을 잘 붙여서 제대로 된 그런 뉴스들이 수집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단순히 그냥 제 기사들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제가 필요하면 이 기사들을 저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내가 저장하는 방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것도 컨 뉴스 업데이트라고 해 가지고, 예, 건설 관련 뉴스들, 예, 제가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룸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긍정이, 중립이, 부정이랑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됐을 때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요. 이 토론이 완료가 되면 제 치프 어시스턴트가 이 내용을 제 지식 사전에다가 저장을 하는, 예,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브레인스토밍 하우스는 사실 요 기능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물론 기술적으로 발전이 계속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개발의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아무리 AI가 발전이 돼도 그 AI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제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암묵지가 AI의 성능을 더 파워풀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암묵지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이걸 기록에 남길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제가 요 브레인스토밍 하우스 요 부분은 제가 여기 보시면요. 제 요 브레인스토밍 하우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든 제가 열어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소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요렇게요.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문서들을, 예, 웹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놔요. 그래서 요 정리들이 되어 가지고요. 제 LLM 위키라고 제 세컨드 브레인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요게 어떤 식으로 지식 그래프화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저장한 지식들과 서로 간의 연관성들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예, 요게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AI가 다 이해하기 쉬운, 예, 그런 방식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던지게 돼도요, 이 제가 갖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기본적으로 제 지식 베이스를 찾는데,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그 텍스트의 양은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저장하는 방식은 인덱스를 먼저 읽고 인덱스에서 유사한 걸 찾아서 제 지식 베이스를 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문서들이 이 지식 베이스로 다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다가도 만약에 이 뉴스가 나의 지식에 추가가 됐으면 좋겠으면 요거를 AI한테,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하면 저 위치에 똑같이 쌓이게 제가 그렇게 컨셉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칸반 작업이라고, 칸반은 선반입니다. 이 선반 같이 제가 특정한 작업을 시키면 제가 구성하고 있는 요 7개의 에이전트들이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요. 물론 하나의 AI가 다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AI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AI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AI가 자기가 낸 성과물을 보면 자기의 그 컨텍스트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컨텍스트를 갖는 에이전트가 이거를 보는 그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내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병렬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은 AI를 쪼개줌으로써 업무 분장을 해줌으로써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여기 수행할 수 있고요. 예, 그 밑에 거는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릴 때 기획해주는 그런 채널이고요. 여기서 기획해가지고요, 스크립트까지 다 짜주고 제목도 만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그 썸네일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사실 작동은 하는데 제가 쓰고 있진 않은데, 요거는 그 동영상 하고요, 음성 합성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채널이고, 뭐 실제로는 여기서 요청을 하면 여기서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걸 안 쓰는 거는 제 맥미니가 사실 그 이 동영상을 생성하고 음성을 합성하기에는 용량이 조금 작아요. 예, GPU 용량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잘 여기서 쓰지 않고 제 집에 있는 그 데스크탑이 좀 더 사용 좋거든요. 예, 성능이.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만들어 놨고 아직 사용은 안 했고, 요거는 제 좀 PC가 더 좋아지면 그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슬랙으로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요 과정들이 결국은 제 지식들이 계속 사고 쌓이고, 이 헤르메스라는 에이전트의 특징이 저랑 나누는 대화들과 행동 패턴들을 다 기억을 하고 나중에 그것과 유사하게 대답하고 행동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트를 계속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저의 업무 특성에 맞는 그 지식들이 쌓여지는 그런 채널이 될 거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저의 암묵지를 학습해가지고 다른 똑같은 환경의 에이전트보다 저의 그 도메인 분야에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랙을 이용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붙였다는 게 제 개인 차원에서는 저의 암묵지를 더 레벨업 시키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지만, 여기에 그 팀원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팀원들의 경험치까지도 다 쌓이는 그런 대시보드가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팀으로 좀 운영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 사실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이 에이전트까지 여기 붙인다는 거는 팀 자체에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 에이전트가 돌 수 있는 그런 서버라는 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또 다양한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뭐 아주 간단한 작업들은 아니에요. 뭐 로그인부터 권한, 메시지, 댓글, 뭐 스레드, 뭐 파일 업로드, 심지어 알림 기능까지, 이런 기능들이 한 번에 도입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만들어야지 우리 팀에 적합할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슬랙 같은 도구를 먼저 팀 단위나 개인 단위에서는 좀 사용해 보시는 거를 먼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은요, 현장인데요. 저는 현장은 좀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현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체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장보다 해야 되는 공사의 내용이나 조직 구성도 다 다르긴 하지만 현장에선 기본적으로 공통 업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현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설계 도서를 받고요. 그리고 작업일보, 뭐 이영사평가 계획서, 뭐 장비 계획서, 그다음에 품질 관리 계획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자료들이 사실 되게 방대한데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느끼지만 이 자료들이 뭐 우리 내부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 뭐 그게 파일로 해가지고 중공도서에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들 중공도서에 있는 자료들이 제출하고 나면 저희가 모으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모으는 자료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일일이 찾아본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자,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 도서부터 한번 모아보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현장 공통 업무도 처리해보고,
팀별 자동화 업무도 좀 해보고, 예, 그리고 이 지식 기반의 AI 어시스턴트도 활용해보고, 나아가서는 AI 에이전트도 좀 활용해보는 그런 대시보드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제가 샘플 가지고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복 업무는 좀 자동화로 하고, 그러니까, 답변은 어시스턴트로 하겠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는, 에이전트로 처리하는, 예, 그런 방법을 좀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장 데이터는 사실 정말 중요한 자원이고 전사 AX의 기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온톨로지랑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AI가 읽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AI가 읽을 수 있는 자료의 컨텍스트 윈도우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인덱싱하고 서로 간의 온톨로지를 잘 형성시켜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뭐 일정 관리, 뭐 투두 리스트 관리, 회의 관리, 그리고 레그 기반 챗봇, 또 뭐 레그 기반 TTS나 번역,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되어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팀별 반복 업무와 현장 모니터링부터 에이전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자동화되는 부분들 일부는 좀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자동화하면 사실 업무 효율들이 많이 올라갈 거고, 또 올라간 업무 여유 인원들이 또 현장 가서 현장 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앱을 좀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앱을 가지고 몇 개 현장에서 최소 사양으로 MVP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검증도 필요하고 사용자의 피드백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전현장을 배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MVP 테스트에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갖고 있는 오픈돼도 문제가 없는 설계 도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DX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돼서 AI 챗봇이, AI 어시스턴트가 그 지식 기반으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그 지식 기반으로 현장에 워닝도 주고 업무도 추천을 하고, 예, 하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이 샘플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능이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시로 만들었다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능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AI 어시스턴트가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공사팀의 작업 일보의 자동화 부분입니다. 요거는 협력 업체가 이렇게 토공부터 터널 발파, 교량, 뭐 가시설 업체가 이렇게 그 작업 일보를 제출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당연히 통합 작업 일보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 보통 양식들은 지정해서 만들면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하면 뭐 결제상신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 외 추가로 이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작업 일보를 바탕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 대비 실적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작업 사항이 이랬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안전 이슈. CCTV를 어제 모니터링 했더니 반복적으로 이런 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요게 에이전트입니다. 예,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면 추가로 올리는 문서, 그리고 그 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에 만들었던 지식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챗봇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순히 이 챗봇은 질의 답변만 하는 챗봇은 아니에요. 이게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요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요, 뭐 위험성 평가 계획서를 베트남어로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평가 계획서도 만들고 베트남어로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뭐 당연히 이걸 가지고
음성으로 변환도 하고 이런 기술도 다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챗GPT와는 다른 에이전트의 모습이에요.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내가 요청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넣어주기도 하고, 내가 요청을 안 했지만 에이전트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은 요청을 제의하기도 합니다. 예, 저장을요. 그리고 뭐 CTV는 이거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 이렇게 체크해서 의심 여부를 확인하고 제 뭐 휴대폰으로 알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도 똑같이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구축을 현장은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식 베이스를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본사의 사실 대부분의 문서들은 품위서든 어디를 통해서는 올라갑니다. 현장의 자료는 사실 놓치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장에서 오고 가는 보안에 문제없는 회의 내용들,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현장에 갔을 때 과거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실정 보고했는지,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거를 알려주려면 사실 그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여야 되고, 그 지식 기반을 컴퓨터에 갖고 있어만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게 자료 자체가 너무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순히 AI를 쓰는 조직이 아니라 AI를 움직이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통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AI가 일할 수 있는 데이터도 구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요. 업무 체계를 빨리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AX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건설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